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과 핵 및 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속 경쟁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두가 보시는 것처럼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가의 관세 전쟁도 불사합니다. 동맹국가의 관세 전쟁을 불사할 뿐만 아니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의 대화, 협상도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이 점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견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란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 외교가 절실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관세를 포함해서 경제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소통해 가기로 한 만큼 여야와 정부, 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대응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극 항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해서 정부가 화답했습니다. 지난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극 항로와 북방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우리 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3일에는 부산시가 부산 북극 항로 개척 전담 조직 첫 회의를 열어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에는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 부산시와 더불어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장단기 입법 정책안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12상 비상계엄의 방아쇠였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여론조작 부정선거와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 개입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였습니다. 창원지검은 작년 11월 4일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 간 대화 내용을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고 12월 2일 구속 중인 명태균이 황금폰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다음 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도대체 황금폰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비상계엄까지 선포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보고서 작성 이후 사실상 수사를 해태 혹은 회피해 왔습니다. 수사검사가 황금폰 증거인멸을 권유했다는 명태균 측의 주장까지 있었고 수사팀이 사실상 와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수사보고서의 존재가 언론 보도로 드러나자 마지못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태균 게이트의 중대성에 비해 검찰의 수사 의지가 매우 빈약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수사 대상인 김건희 소환 조사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녹취에서 언급된 소위 20억 클럽,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하긴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만일 알맹이가 빠지고 쭉정이만 담겨 있다면 검찰이 그동안 의도적으로 권력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축소 회피해 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고 명태균 특검의 당위성에 더욱 힘을 실게 될 것입니다. 12.3 내란을 일으킨 내란숙의 윤석열이 기소는 됐지만 아직 내란의 동기에 대해 명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니 계몽령이니 뭐니 하는 윤석열의 궤변은 진짜 계엄 이유를 감추기 위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12.3 내란의 직접적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 명태균 특검으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것을 정쟁이라며 물타기 하려 한다면 그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복귀 촉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보고도 윤석열을 옹호할 수 있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국민의힘은 애써 노상원 수첩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지만 노상원이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사격, 폭발을 잘하는 인원을 추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수첩에 적힌 정치인, 방송인, 노동자, 종교인, 체육인 등 수백 명을 체포 구금하고 이들을 폭파, 독살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거란 뜻입니다. 자신과 부인의 불법과 부정행위를 감추려고 국민 수백 명을 무참히 살해하려던 자를 옹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문용어로 인면수심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복귀라니 살육과 테러가 난무하는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까?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김민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성과 양심을 회복하고 인간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하다하다 특정 지역 시민 집회를 참칭하는 집회 사기는 처음 봅니다. 민주주의의 도시에서 계엄을 옹호한 극우 광주 집회는 주력이 광주 시민이 아닌 외지인 집회였고, 버스 타고 왔다가 버스 타고 사라진 떴다방 버스 동원 집회였고, 광주 집회를 가장해 내란 장사를 의도한 타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 집회가 광주 시민의 집회였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지역주의 프레임으로 사기극을 옹호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연 제정신입니까? 외지인 버스 동원 사기극을 광주 집회로 분칠하는데 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섰습니까? 내란 옹호를 위해 법원 폭동 비호에 이어 집회 사기 비호까지 나서는 국힘과 권성동 원내대표, 정말 정신 좀 차리십시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는 정의로움입니다. 광주는 군사 쿠데타 수계 전두환의 내란에 와서 피 흘리며 저항한 민주주의의 본산입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 광주 시민을 빨갱이 폭도라고 멸칭하던 바로 그 극우 광신도들이 감히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짓밟았습니다. 극우 강사 전환길은 5.18 광주 시민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 윤 대통령의 석방을 자유롭게 외친다라며 광주를 모독하는 반헌법적 망언을 배설했습니다. 광주에서 내란 범죄를 민주주의로 둔갑시키고 계엄이 계몽이라는 언어도단은 또다시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극우 세력이 자행한 극우 파시즘 만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내란 수계 지킴이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 헌법재판관을 탄핵 소추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극우 파시즘 세력들이 헌재를 쓸어버리자고 선동하는 와중에 대통령 관저 수비대를 자임했던 국민의힘이 헌재 공격대로 변신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호하에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폭력 시위까지 모의하는 극우 세력들의 테러 시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도권을 이탈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극우 파시즘 세력과 한몸이 되고 있습니다. 적대 세력 낙인 찍기는 폭력 정당화를 위한 나치 파시즘의 전형적인 술수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열등인종으로 규정하여 인종학살을 정당화했습니다.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말로 내란을 획책하고 암살과 살인 시도를 모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반국가 세력은 바로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윤석열과 그를 옹이하는 내란 세력들입니다. 윤석열식 언어로 말하면 그들 내란 세력이야말로 척결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극우 파시즘의 준동을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극우 파쇼 국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나치 전위대처럼 광기 어린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내란 속에 친위대 국민의힘에게 고합니다. 민주공화정에서 극우 파쇼 정당은 민주주의의 적으로 단죄되어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황금폰을 압수해도 잠잠하던 검찰이 갑자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에는 면죄부를 남발하던 검찰이 이제 와서 김건희 조사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본진인 국민의힘과 공모해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에 죄를 뿌리려는 꼼수라고 의심됩니다. 명태균의 황금폰에 등장한 김건희가 비상계엄 방아쇠였고 실제로 내란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계엄 전날에 민간인인 김건희가 국가정보수장인 국정원장과 도대체 어떤 대화를 한 것인지, 윤석열 공소장에서 검찰 그리고 경호처가 왜 빠져 있는지, 경호처가 김건희에게 왜 비아폰을 지급했는지, 김건희의 비상계엄과 내란에 관련된 개입된 의혹은 특검에 의해서 반드시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끊어내야 국민의힘이 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재검법, 명태균 백신, 그 역할을 하는 명태균 특검법 반드시 수용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꼴불견입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이런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속내가 뻔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을 졸속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조속히 처리하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일정은 중단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뻔뻔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와 탄핵심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거론하면서 시비를 일삼고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퍼뜨린 논평을 냈다가 걷어들이며 사과하는 총극을 빚어놓고도 반성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니면 말라는 거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이름마저 바꿀 심산입니다. 지난 14일 울산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김기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라고 말했고, 윤상현 의원도 우리법재판소, 인민재판소가 돼버렸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개판, 인민, 이런 단어들이 주저함 없이 쓰이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 평소 수준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이제 두 번의 변론길이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도 탄핵 심판의 시계바늘은 의연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위법적 비상겸, 친위, 구테타, 내란의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윤석열 관점에서 보기에도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였던 2021년 10월 19일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이 전두환을 언급하면서 군사 구테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라는 망언을 한 적이 있죠. 옳은 대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문장에서 그나마 구테타와 5.18은 전두환 잘못이라는 인식 하나는 그래도 참아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던 전두환의 망동을 지난 12월 3일 계엄의 밤 윤석열이 완벽하게 재현을 해냈습니다. 과거와 현재 윤석열이 싸우는 일은 숱하게 봐왔지만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분열증이 심각해진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에 의해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곳들이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선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고 서울대학교 항내에 위치한 광장 아크로폴리스에도 탄핵 반대론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윤석열마저 반대했던 국가적 폭력을 옹호하는 자들이 이렇게 준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과거를 확실히 청산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일에 철거된 예술의 전당 전두환 휘호성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철거 주장이 제기된 지 무려 37년 만에 뽑혀나간 것인데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공범들, 잔당들을 전부 단죄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득할 뿐입니다. 전두환 독재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은 완전한 청산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조언드립니다. 탄핵 심판의 회방을 놓을수록 여러분도 청산 대상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노상원 수첩을 놓고 개인적인 망상이나 공상 정도로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첩 내용이 실제 이행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에는 수거 대상을 민간 대형 선박이나 폐군함에 실어 연평도로 이송하고 실미도 하차 후 이동간에 폭파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등장합니다. 민통성 이북에서 수거 대상을 사살하는 방안을 거론할 때도 막산에 잠자는 잠자리에 폭발물 사용이라는 문구도 나옵니다. 막사시설 보수팀에서 진입 후 폭발물 설치,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노상원은 이런 수첩 속 내용을 실제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사 김모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초중순 노상원이 사격과 폭파 잘하는 인원 7 내지 8명을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실행 준비 정황까지 나왔는데도 관련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메모 작성 과정에서 내란 속의 윤석열이나 이인자 김용영과 긴밀히 논의한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에 촉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깊이 있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지난 주말 광주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5.18 민주화 광장과 금남로 일대가 어떤 곳입니까? 1980년 계엄군의 총칼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한 바로 그 현장입니다. 이런 곳에서 불법 계엄을 옹호해야만 했습니까? 역사교사 출신 황현필 역사바로잡기 연구소장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서 나치 추종자들이 집회를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광주 금남로에서 계엄 옹호 세력이 집회를 한다는 건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남로에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건 45년 전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광주의 희생자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광훈 씨는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반헌법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앙송관위는 필요 없다. 각 지역별로 목사님과 스님들이 감독하면 된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이 정도면 극우적인 발언도 아닙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선동입니다. 이 정도면 표현의 자유를 넘는 범죄 아닙니까?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 사회적 분열과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정광훈 씨에게 전합니다. 보수는 말 그대로 헌법적 가치 속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공고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체계를 흔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외지인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5.18 민주화 운동의 본고장인 광주에서 비상계엄 옹호 집회를 한 것은 광주의 비극을 조롱하고 민주화 정신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다고 하지만 이는 도를 넘은 공격적이고 매우 폭력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저는 국힘이 이걸 옹호하고 있는 국힘에 대해서는 역사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이미 이것은 인간성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대 남성이 2030 남성이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보수 언론의 보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2030 세대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발언을 수차례 한 바가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공개한 월간 통합자료 2025년 1월의 연령, 성교차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20대 남성의 탄핵 찬성 반대 비율은 찬성 53, 반대 35로 찬성 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요. 30대는 찬성 26, 30대 남성은 찬성 62, 탄핵 반대가 31에 불과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탄핵에 국한하면 2030 남성의 여론이 전체 여론과 가장 근접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모 언론사가 한국리서치와 2025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2030 남성의 65%, 67%가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보고 용납 불가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20대 남성은 2017년에는 새누리당 심판, 2018년 지방선거와 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압승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을 다수 지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2024년 총선에서는 윤석열 심판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2030 남성의 경향은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극우가 아니라 매우 냉정한 꼼꼼히 따지는 스윙보터에 가깝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에서는 이런 2030 남성에 대해서 이들을 폄하하고 이들이 마치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든가 아니면 탄핵에 반대한다든가 이런 식의 물지각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을 폄하하는 이런 발언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030 남성들에 대한 심각한 폄훼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상속 대상 주택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공시지가 기준이 실거래가, 감정가로 바뀌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매도, 주식, 기타 부동산 등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경제단체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작년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중에서 상속 대상 비중이 약 40%, 2030년이 되면, 지금부터 5년 후인 2030년이 되면 서울 지역 아파트 중에서 80%가 상속세 대상 비중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으로 보더라도 상속세 대상 아파트 비중이 2024년에는 5.9%에 불과했는데 2030년에는 16.8%로 증가하고 2035년에는 32.6%로 전국에서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세제하는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급매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중산층의 민생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매우 이것은 적절하게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적절한 세금은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경제 의지를 꺾고 경제 순환을 막아서 거래 절벽이 발생하고 자본의 축적을 막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또 조세 저항과 공권력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가까이 5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확대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 당은 이미 예전부터 이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찌감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심술이 났는지 가짜 우클릭이다, 거짓말이다 운운하면서 계속 비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또한 우클릭, 좌클릭 이런 좌우 문제가 아니라 실용주의와 성장에 방점을 두고 합리적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송원석 기재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또 국힘에서 계속 여야 합의를 일방 파기했다라고 우리 민주당은 비방합니다만 실제로는 뒤통수 친 국힘의 합의 파기 행태로 인해서 부결된 것입니다. 당리당략에 민주당 탓을 하면서 무리한 주장을 또 하면서 이것을 파토내려고 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순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 12월 12일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 때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단전단수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입벌구 윤석열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말은 거꾸로 들으면 됩니다. 따라서 12월 12일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에서 한 말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할 것이라고 해석하면 될 일입니다. 입벌구 윤석열, 새빨간 거짓말 정부, 정말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국회 개헌군 투입을 두고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16일 더불어민주당 특위가 공개한 국회 본관 CCTV 영상을 보면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개헌군을 투입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공개한 CCTV의 영상을 시간대별로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약 2시간이 흐른 12월 4일 0시 32분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등 개헌군 16명이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합니다. 본회의장 쪽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국회 직원 등에 가로막혀서 0시 54분쯤 이 가운데 7명이 4층으로 이동해 배회하다
새벽 1시 1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갑니다. 새벽 1시 6분 26초 지하 1층 전력 분배를 조절하는 스위치 등이 있는 분전함을 열고 1시 6분 59초에 일반 전력 차단기를 내린 데 이어 비상전력 차단기까지 내려 1시 7분 2초 지하 1층 전력을 끊는 데 성공합니다. 새벽 1시 1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5분이 흐른 시점이고 국회 본관 지하 1층의 단전은 5분 48초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행동했고 국회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국회에 대한 전력 차단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국회 계엄군 투입이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를 불을 끄고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질서 유지를 하려면 조명을 더 밝게 해야지 전기를 왜 내립니까?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계엄군이 5분만 빨리 조치를 취했다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현재도 계엄하에서 군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혼란 상태로 돌아갔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 구금, 사살되었을 것입니다. 노상원의 데스노트에는 1차 수거 대상만 5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차, 3차 수거 대상까지 이어지면 수천 명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정권,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고 국민을 집단 사살하려는 극악무도하고 정신 나간 자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을 영구 격리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신속한 파면만이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홍성국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작년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그것을 뜯어보게 되면은 한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얼마나 경제를 폭망시켰는지 일자리 숫자에서 발견이 됩니다. 전체 고용이 13만 명 늘어났다고 자랑했지만은 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소매업에서 9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건설업 일자리가 16만 명이나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부가 시장의 자유를 외쳤지만 경제를 아예 방치했다라는 거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추진 중인 추경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2023년 5월부터 아주 우리나라 역사상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40대 일자리보다 60대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이제 2년이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자리는 60대 이상에서 한 30만 개가 지금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고용률이 최고라고 자랑을 합니다. 실업률도 낮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이것은 산수에 대한 거고요. 고령자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고용률은 계속 올라가지만 체감할 수가 없겠죠.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암만 해도 이 품질이 좀 낮은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청년 일자리가 작년에 21만 8천 개가 줄었습니다. 이 청년 일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제조업 일자리인데요. 제조업 일자리가 5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청년들은 좋은 제조업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정책이 없으니 청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자리가 늘어난 지역 분야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사회로 가고 복지사회로 가는데 꼭 필요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무려 12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혁명과 관련된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에서 9만 8천 명, 정보통신에서는 8만 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자리 더하기 빼기 해보면 금방 아는 거죠. 사회복지 쪽에 인력이 늘고 있고 앞으로 성장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2022년 하반기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굳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어떠한 구조적인 대책도 내지를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1962년부터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60년이 지났는데요. 외부 충격 없이 경제 성장률이 1%대를 기록했던 건 2023년하고 올해 딱 2번입니다. 이런 역사적 폭망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국민들의 원망과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을 쳐다보고서 그런 자세가 과연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유사 이래로 중도 실용 노선을 갖고 왔습니다. 뭐 우크릭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길게 내다보면은 우리가 FTA도 도입했고 그 다음에 우리 벤처 투자를 늘리면서 지금의 한국의 디지털 강국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경제와 민생의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 보수건 진보 정책이건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정책도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늘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런 중도 실용 노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회의를 네. 퇴하하시겠습니다. 이상 마치려고 그랬는데 저도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클릭 했다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경제정책 또는 경제중심 정책을 비난을 하는데 우리 홍성국 의원께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경제중심 정당입니다. DJ께서 대중경제론이라는 책을 쓰기까지 했고 또 IMF 극복을 해냈고 또 IT 기반을 만들었고 한류의 토대를 만들었죠. 노무현 대통령 아시는 것처럼 한미 FTA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신남방 정책으로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애를 썼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언제나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경제 발전을 추구해 왔죠. 경제 발전을 추구하지 않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는 또 시장 질서에 기반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대 성장률이 추락을 해도 계엄하고 내란 일으켜서 영구 집권할 생각이나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이 상속세 문제에 좀 시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현주 최고위원이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28년 전에 만든 면세 기준, 배우자 또는 기초공제 각 5억씩 10억까지 이게 지금 2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도 올랐는데 집값도 올랐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아무것도 늘어난 거 없이 세금이 늘어난 겁니다. 이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이 감세를 해주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증세를 막자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월급쟁이들한테도 있어요. 아니 무슨 뭐 재벌이니 초부자들은 세금을 다 깎아줬는데 월급쟁이들은 과표 구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명목임금이 올라가면 누진과세 구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뭐 실제로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 증세 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부당하죠. 이런 거 좀 고치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자. 이런 걸 놓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무슨 우클릭을 했느니 자꾸 무슨 변화를 하느니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나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간에 성장을 추구하되 그 성장이 공정하도록 해왔던 겁니다. 즉 국민의힘 쪽이 보수정당, 요즘 뭐 보수정당도 아닌데 이 파쇼정당, 범죄정당
이 파쇼 범죄정당이 해왔던 것처럼 분배나 서민의 삶이나 민생이나 공정함 이런 것들을 도외시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성장을 하되 공정성을 기해서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결과를 공평하게 나눔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모두가 함께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비중을 살짝 조정해서 경제 성장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지 그냥 복지, 분배 다 버리고 오로지 성장으로 그렇게 바뀐 거 아닙니다. 좀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보다는 낫습니다, 민주당.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국민의힘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계속 저걸 쳐다보고 있잖아요, 매일. 오늘 다행히 환율이 1441원까지 좀 내려가고 있어서 다행인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00에서 겨우 2600대로 겨우 턱걸이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저게 2000대인데 저 3000대 찍을 겁니다. 왜 그러냐? 아주 단순해요. 일단 시장이 공정해질 것입니다. 주가 조작하면 혼낼 거예요. 주가 조작해서 수십억씩 수백억씩 벌고 수만 명, 수십만 명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으니 누가 투자하려고 그러겠어요.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웬만해서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불공정한 나라에. 불공정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이 불투명성이. 그리고 멀쩡한 회사 쪼개가지고 자회사 만들어서 마음대로 주가 떨어뜨리는 소수의 대주주가 이익 보는 이런 거 고쳐야 되잖아요. 상법 개정해야죠.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근데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상법 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커지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해져서 이 주가에 영향을 줘요. 그게 5%라고 해도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근데 민주당이 대화하고 한반도를 좀 더 안정시키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정권처럼 맨날 거짓말에 남 헐뜯기나 하고 집권당인지 산당인지 알 수 없는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이면 산업 경제 정책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경제 방향이 뭔지 산업 정책이 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산업 경제 정책 명확하게 하고 방향을 제시하면 그것도 역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런 몇 가지만 기본적으로 개선돼도 왜 2500대에서 저렇게 헤매고 있겠어요? 경제는 민주당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경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국방비하고 진보 정권, 이 민주 정권이 집권했을 때 국방비 비교해 보십시오. 명확하잖아요. 국방 예산 대폭 늘은 게 다 민주 정권 때 아닙니까? 또 방위산업 발전한 거 다 민주당 정권 때 아닙니까?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무슨 북한이 퍼주기 했다고 계속 비난하고 그러던데 이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숫자를 보세요. 북한에 지원한 금액이 보수 정권 때 훨씬 많아요. 지금 한번 인터넷 한번 쳐보십시오. 챗GPT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 가짜 언론에 속지 마시고 국민의힘처럼 거짓말이나 하는 그 정당의 허위 선전에 속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각 정권별로 대북 지원 금액이 얼마인가. 정치는 최소한의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국민의힘 거짓말 너무 많이 해요. 민주당이 이 자리에서 한 얘기조차 왜곡해서 거짓말을 만듭니다. 분명히 A라고 말했는데 B라고 말한 건 거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언론인들이 여기 수십 명이 계신데 그리고 이 방송 카메라로 다 찍혀 있잖아요.
이러니 정치가 되겠습니까? 싸움만 하는 거죠.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집권 여당 아닙니까? 예? 이 내란을 일으킨 그러나 구속된 그 윤석열이 1호 당원이라면서요. 집권 여당 맞지 않습니까? 나라 살림을 형식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식을 갖춰야 됩니다.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 초딩들도 이러지 않습니다. 반장 시켜놓으면 책임감 가지고 이래요. 근데 어떻게 5,200만 이 국민들의 운명을 책임지는 국가를 권력을 맡고 있으면서 뭐 이런 거짓말에 무책임하게 발목이나 잡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지금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잖아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짓들을 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 주권자들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좀 말이 길었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